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지 않는 첫 번째 월요일, 30년간 매일 출근하던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는 날. 그런데 이상합니다. 꿈꾸던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공자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김상철 씨, 62세,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일해온 그가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7시에 집을 나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일상이 35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부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다시 부장으로 승진하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했고 집도 장만했으니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평일 낮에 영화를 보고 그동안 미뤄뒀던 등산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인도 여보, 이제 좀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하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상철 씨는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평일 오후 북한산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동안 왜 이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여유로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고 나갈 시간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낮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급하게 커피를 주문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상철 씨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오후 2시, 3시가 되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부인이 벌써 왔어? 하며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녁 6시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서점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지만 뭔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장에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던 월급이 없으니 지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꼼꼼히 보게 되고 외식을 할 때도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이제 뭘 해야 하지? 마음속에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빠서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 달, 김상철 씨는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더 오래 누워있게 됩니다. 부인이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 하고 권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해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들은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김상철 씨의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배웠던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당시에는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으로만 이해했던 이 말이 지금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습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익힌다는 뜻이죠. 공자는 왜 항상 익히라고 하지 않고 때때로 익히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배움이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철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안했던 이유는 자유 때문이 아니라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35년간 매일 새로운 일을 배우고 해결하며 성장해 왔는데 갑자기 그 과정이 사라지니 공허함을 느낀 것입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막힌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일 40부록 50지 1000명 62순 70종 심소욕불유구 마이너스 30에 자립하고 40에 의욕이 없어지며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며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공자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배움이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배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60대의 배움은 20대의 배움과 다르지만 그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자 자신도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김상철 씨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목요일에는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강의에서 만난 박영희 씨는 65세의 전직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요즘 손주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씨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자신만 멈춰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역사책과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위해 외웠던 내용들이 이제는 삶의 지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맹자의 부귀로도 음란하게 할 수 없고 가난해도 뜻을 바꿀 수 없으며 위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5개월째 김상철 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만난 직원이 혹시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즉,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6개월 후 김상철 씨는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진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찾아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민준 군이 말했습니다. 김상철 씨는 그 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퇴직 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자신을 말입니다. 민준아, 너 혹시 공자가 한 말 중에 지지 잡으려 오지자 호지 잡으려락 지자라는 말 알고 있니? 김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이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느냐야. 이민준 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같이 찾아보자. 아저씨도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거든. 김상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겪었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다시 배움을 시작하면서 찾은 기쁨에 대해서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김상철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만큼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다는 것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꿈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상철 씨는 35년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박수연 양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요즘 너무 불안해요.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김상철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불안한 게 당연해. 아저씨도 62세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 불안이 나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 대화를 통해 김상철 씨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젊은데 뭐가 불안하냐고 했을 텐데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62순 마이너스 60의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김상철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침 7시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배우러 가고 토요일은 가르치러 갑니다. 나머지 날들도 책을 읽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부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예전에는 뭔가 불안해 보이더니. 김상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거려. 진정한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작은 성장을 통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늙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70종 심소욕불 유구 마이너스 70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평생에 걸친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 자유분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철 씨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시작, 새로운 성장의 시작,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작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멈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에서 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자의 지혜와 함께 우리 모두 더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20억을 날린 사람이 발견한 진짜 성공의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2500년 전 공자께서 남겨주신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표로운 희망의 빛이 될 소중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만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49세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에 인생을 바쳤었죠. 하지만 평생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과 담보대출까지 받아 공기 좋고 전망 좋은 산속의 멋진 카페를 열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과신하며 준비되지 않은 분야에 성급히 발을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SNS에는 인증샷이 쏟아지고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 부부 노후는 걱정 없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원두를 볶고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겨울 눈이 내리자 하루 매출은 점점 바닥을 쳤습니다. 루프탑 유리창은 태풍에 깨지고 비수기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공자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지자는 물을 즐기고 인자는 산을 즐긴다.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다. 저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통장에 찍힌 20억 빚,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가장의 역할을 해왔던 제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으로 살펴보아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직 전엔 관용차 타고 출장 다니던 제가 지금은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툭툭 던지는 반말에도 웃으며 목적지까지 달립니다. 마음 한켠이 쓰라려도 이 길 끝엔 다시 희망이 있길 바라며 핸들을 꼭 잡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과거 동료들을 만날까봐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체면이나 남의 시선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 접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간 관리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퇴직자, 가족 모임 후 돌아가는 아버지들,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밤늦게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이 일도 하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해. 모든 순간이 다 공부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고통도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경험 없는 분야에 큰돈 들여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계절 장사라면 반드시 비수기 대책부터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께서 말씀하시듯 지나간 것은 간언할 수 없고 오는 것은 아직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는 것보다 그 실수에서 배운 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무엇인지, 준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성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큰 사무실,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부자가 되고 귀해지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치욕스럽게 여겼을 대리운전 일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마지막 손님을 집까지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이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어둠이 있었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에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 컨설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더 진실해졌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맞습니다. 가식과 허영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 삼성오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충성스럽게 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의를 지켰는가? 스승이 전해준 가르침을 실천했는가를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분, 이미 은퇴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중용의 지혜입니다. 너무 안주하지도 말고 너무 무모하지도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분야에서는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하나에 걸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보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않고 스스로 말해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셨듯이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54세가 되었습니다. 20억의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고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만약 그때 카페 사업이 성공했다면 저는 지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더 큰 욕심을 부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더 큰 성공을, 더 높은 지위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자께서는 하늘의 때와 땅의 이치와 사람의 화합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실패도 지금의 깨달음도 모두 때와 인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화면 너머에 계신 누군가의 노후 준비와 두 번째 인생의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자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빛부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오늘 밤에도 저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이 또한 하늘이 주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군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들을 나는 며칠씩 곱씹고 있을까? 혹시 지금도 몇 년 전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 특별함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 난세의 시대를 살아간 한 위대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매우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예민함을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공자, 공부자이십니다. 공자께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의 핵심은 바로 군자가 되는 길입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민함을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민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감정이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기셨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구하기 어려우나 소인은 구하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이 맞았을까? 내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 하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일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남기셨을 정도로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런 간절함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민함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자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자기 수양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자께서는 이를 군자의 자질로 보셨습니다. 물론 지나친 자책은 좋지 않지만 일단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는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부터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갈증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공자께서는 배움 없는 사고는 위험하고 사고 없는 배움은 쓸모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배움을 더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공자께서는 70세가 되어서도 이제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용의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너무 기뻐하고 슬플 때는 너무 슬퍼합니다. 화가 날 때는 격정에 휩싸이고 걱정할 때는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이란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위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용의 정신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인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은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공자께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가혹한 것은 진정한 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인의 마음입니다. 공자께서도 나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내만큼 배움을 좋아하는 제자는 없었다고 하시며 제자들의 다른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예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는 단순한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말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자께서는 말은 행동의 표현이고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억압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이 행동이 정말 필요할까? 하고 말입니다. 6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도움이 되는 친구는 정직한 친구, 신에 있는 친구, 견문이 많은 친구이다. 해로운 친구는 아첨하는 친구, 겉으로만 친한 친구,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깊이 있게 분석하다 보니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좋은 친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친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진에 있는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견문이 많은 친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면 생각이 많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반면 아첨하는 친구, 겉으로만 친한 친구,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친구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7번째 방법은 꾸준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현자는 말이 행동을 앞서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간격을 메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도 단순히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획한 일을 충실히 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했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자주 되새깁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공자께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께서는 하기 실습지 불여결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씀은 단순히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자께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주신 7가지 처방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수양하기, 배움을 즐기기, 중용의 정신 기르기,
니네 마음 기르기, 예를 실천하기, 지혜로운 친구 사귀기, 꾸준한 실천하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야말로 군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학즉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미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배움을 더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공자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걷는다면 그 예민함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자립하고 40세에 미혹되지 않고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귀가 순해지고 70세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성장의 기쁨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만나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철학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